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할게요. 자, 이는 당사자의 소재기가 있어야 비로소 사법권이 발동되는 것을 말한다.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법의 첫 번째 특성은 소극성을 띈다는 거죠. 당사자의 소재기가 있어야 비로소 사법권이 발동된다는 것은 당연히 사법의 본질적 한계죠, 여러분. 사법권은 입법과 행정권과 다르게는 적극적 국가 권력이 아니고 소극적 국가 권력인데, 왜냐하면 당사자의 소재기가 있어야 비로소 사법권이 발동이 되고, 이는 사법권이 발동되기 위한 한계죠, 여러분. 본질적 한계죠. 사법의 본질적 한계가 뭐냐? 당연히 당사자의 소재기가 있어야 비로소 사법권이 발동된다. 이게 본질적 한계다. 사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 한계죠, 한계. 따라서 구체적 분쟁의 발생, 즉 쟁송성이죠. 이 쟁송성에 근거한 제소의 존재, 그렇죠. 구체적 분쟁 발생에 근거한 이 제소의 존재는 당연히 소송의 뭐예요? 적법 요건이 되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지? 사법이 뭐예요? 발동이 되려면 당연히 당사자의 소득이 있어야 되고, 당사자 소득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구체적 분쟁의 발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이 구체적 분쟁의 발생에 근거한 이 제소의 존재라는 건 당연히 소송의 적법 요건이 되고,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법적 의문의 제기. 그렇죠.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법적 의문의 제기는 쟁송성이 없어서 제소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사법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두 번째로 사법의 특성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있는데, 독립성과 중립성은 사법의 본질적, 핵심적 요소로, 사법의 과제죠, 여러분. 사법이 당연히 독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 사법이 당연히 중립이 되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네. 사법이 독립되지 못하고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당연히 사법은 부패했기 때문에, 사법에 항상 언제나 따라다니는 사법의 제1대 과제는 뭐냐면, 당연히 사법의 독립, 그 다음에 독립성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사법의 어떤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법권은 누구의 지시, 간섭도 받지 않고 좀 독립적으로, 그리고 중립적인 제3자로서 공평하고 초연하게 행사돼야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사법의 독립성, 중립성이라는 얘기고, 따라서 사법기관의 조직, 그 다음에 구성과 운영, 그 다음에 권한은 이러한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규율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제도가 법관의 신분보장이라든지 또는 직무상의 독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법의 독립성과 중립성, 이거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사법기관의 조직인 거죠, 조직. 조직, 구성, 운영인 거죠, 여러분. 이 사법기관의 조직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운영, 이 고난은 사법의 특성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뭐예요? 구성되고 규율돼야 된다는 과제가 있는 거죠. 사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법기관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어떤 구성 운영이라든지 권한은 당연히 뭐죠?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구성되고 규율돼야 된다. 대표적인 제도들이 법관의 신분 보장이나 직무상의 독립이다. 즉, 사법의 특성 중에 소극성은 당사자의 소재기, 즉 구체적 뭐예요? 네, 분쟁의 발생에 근거한 제소에 있고, 그 다음에 독립성과 중립성, 사법의 특성 중에 독립성과 중립성은 사법기관의 조직 구성 운영, 그 다음에 권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네. 대표적인 제도가 법관의 신분 보장 및 직무상의 독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네, 여기 사법의 기능과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의 기능, 과제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분쟁 해결이겠죠. 사법이 왜 필요하냐? 당연히 개인 간의 어떤 권리 다툼이나 법적 다툼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법권이 발동이 되고 사법 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이 분쟁 해결이라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도덕적인 평화인가요? 아니겠죠, 여러분. 법적 평화의 실현인 거죠, 여러분. 사법의 기능 중에 분쟁 해결이라는 것은 제1차 사법의 기능인데, 이 분쟁은 무슨 분쟁이 도덕적 분쟁을 해결하나요?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 평화를 실현하는 거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렇죠. 자, 구체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자, 법에 따라 이를 해결함으로써 법적 평화를 실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당사자, 원고 또는 피고죠. 네. 자, 두 번째로 권리 보호하는 거죠, 여러분. 자, 사법에는 뭐죠? 네, 법원 또는 행정이란다. 법원 또는 자, 헌법재판소가 포함이 되는 헌법재판도 사법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 개인의 권리 보호 또는 기본권 보호를 사법이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법은 그래서 사인 또는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된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자, 그렇죠. 자, 세 번째로 권력 통제. 자, 그렇죠. 사법은 개인과 국가 간 또는 국가기관 상호 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 법의 잣대를 통해 국가 권력을 통제한다. 그렇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죠? 네, 행정소송을 들 수 있겠죠. 개인과 국가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어떤 재판이 자, 행정재판인데 당연히 이런 행정재판은 당연히 뭐예요? 위법한 국가 권력을 뭐죠? 네, 취소시키거나 무효화시킴으로써 국가 권력을 통제를 하고 있죠. 사법의 기능은 첫 번째로 분쟁 해결, 법적 평화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자, 권리 보호 또는 아니죠. 또 그리고 자, 기본권 보호를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 사법의 기능은 자, 권력 통제까지 같이 하고 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사법의 과제를 하면 결국은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사법을 통해서 자, 법치주의라든지 그다음에 권력 분립의 수호자라는 중요한 지위와 과제를 지니게 된다. 그렇죠? 자, 이러한 것들은 법의 해석이라든지 적용이라는 특이한 방식을 통해 수행이 된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결국에는 법치주의라는 거죠. 국가 권력은 자기가 가진 권한을 국민을 향해 행사를 할 때 자기 자유로 행사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법에 근거하여 행사해야 된다. 자, 이 자체가 뭐죠? 권리를 보호한다는 의미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법이 권력을 통제한다는 의미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충돌이 생겼을 때 당연히 사법이 분쟁을 해결한다. 법적 분쟁을 자, 해결하기 때문에 이 사법의 기능은 첫 번째로 분쟁 해결, 두 번째로 뭐 권리 보호라든지 또는 기본권 보호, 세 번째로는 어떤 권력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자,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 사법의 과제는 뭐가 되냐면, 자, 법치주의 확립이겠죠, 여러분. 그렇죠. 국가 권력이 뭐예요? 개인이나 또는 국가 권력이 당연히 법에 근거하여서 행사된다는 이런 법치주의, 국가 권력, 그렇죠.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자체가 권력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 분립인 거죠. 권력 분립. 권력 분립의 수호자라는 어떤 중요한 지혜와 과제를 가지게 되는 게 바로 사법의 기능과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법은 뭐죠? 법의 어떤 해석이라든지 또는 적용이라는 어떤 특이한 방식을 통해 이러한 법치주의와 그다음에 권력 분립을 수호하고 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네,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쉽죠, 여러분? 네. 자, 우리는 어떤 사법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그다음에 본질, 어떤 사법의 기능과 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자, 사법권의 범위겠죠, 여러분. 자, 사법권의 범위가 왜 중요해요? 자, 사법권의 범위가 왜 중요하죠? 사법권의 범위가 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어떠한 것이 사법권을 침해한다, 침해하지 아니한다 했을 때 그 침해하는 것이 사법권의 범위 안에 있으면 이건 당연히 사법권을 침해하는 거고, 만약에 어떠한 침해하는 어떤 것이 사법권의 범위 내에 있지 않고 그 외에 있으면 당연히 이거는 사법권의 범위에 들지 않기 때문에 사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그래서 이 사법권의 범위는 되게 중요한데, 자, 첫 번째 과반을 보시면 포괄적 권한으로서의 법원의 사법권. 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 법원의 재판 권한, 저는 헌법 제101조에 따라 자, 사법권이라는 개념하에 포괄적으로 부여된다. 그렇죠. 자, 사법권은 어디에 속한다 그랬어요? 네,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했고, 자, 거기에 대한 그 거기서 말하는 이 사법권이라는 이 사법이라는 개념은 헌법재판에 부여된 어떤 특정한 형태의 재판을 취한 나머지는 다 어디에 속한다? 네, 법원에 속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의 재판 권한은 자, 헌법 101조에 따라서 자, 사법권이라는 개념하에 포괄적으로 부여된 반면에
자, 헌법재판소의 재판권한은 5가지 사항에 하나여 개별적으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1조에 보면 자,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첫 번째로 위헌법률심판, 두 번째로 탄핵심판, 세 번째로 위헌정당심판, 네 번째로 권한쟁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뭐가 있어요? 자, 헌법소원심판. 자, 이걸 제외하고는 모두 다 어디에 있어요? 법원에 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헌법 제1조가 사법권이라는 개념하에 포괄적으로 재판 권한을 법원에 부여했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 포괄적 권한으로서의 법원의 사법권은 자, 헌법재판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사법작용에 속하는 것으로서 자, 헌법재판소의 재판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법원의 재판 권한에 속한다. 그렇죠? 첫 번째로 그렇죠. 사법작용에 속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게 헌법재판소의 재판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건 어디에 속해요? 네, 법원의 재판 권한에 속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반면에 자,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열거된 사항, 그렇죠? 헌법 제111조가 헌법재판소가 이러이러한 재판을 담당한다라고 열거한 사항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전속적 배타적 권한이 되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헌법이 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항을 주의한 나머지 사법정에 대해서만 법원의 재판 권한이 인정된다. 자, 법원조직법 제2조 법원의 권한편을 보면요. 자, 이 법원의 권한편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권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원의 권한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법권의 범위는 자 이렇게 되고요. 포괄적으로서 권한. 자, 두 번째로 자 민형사재판권. 자, 민사는 개인과 개인의 법적 분쟁이 민사고, 자 형사는 뭐죠? 개인과 개인의 법적 분쟁인데, 자 여기에 누가 개입을 해요? 형사재판권에는 네, 국가가 개입하죠. 국가가. 그래서 이 형법이 애매하죠. 자, 법은 공법과 일단 사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공법이라는 것은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공법이고,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법인데, 그래서 공법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법은 헌법과 행정법이죠. 그리고 사법에는 가장 중요한 게 대표적인 법이 민법인 거죠. 하지만 이 형법은 뭐죠? 개인과 개인의 어떤 법적 분쟁의 다툼이 누가 개입을 해요? 네, 국가가 개입하기 때문에 이게 공법 영역에 속하는 건지 사법 영역에 속하는 건지 잘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애매하죠. 어떨 때는 공법이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어느 하나의 그냥 뭐 독자적인 영역으로 보기도 하고요, 여러분. 어떤 때는 공법의 영역으로 속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국가가 개입하기 때문에 어쨌든 자, 재판권의 사법권의 범위에 속하는데, 자, 민사재판권은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사인간의 생활관계나 재산관계, 그렇죠? 생활관계, 그 다음에 재산관계, 그 다음에 신분관계에 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 관할인 거죠, 여러분. 뭐, 재산관계, 그쵸? 그 다음에 신분, 뭐, 친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 관할이 당연히 민사재판권이고, 자, 법원의 민사재판권은 따라서 이 가사소송을 포함한 민사재판이 중심이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가사소송. 가사소송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가사소송. 이 가사소송을 포함한 민사재판이 뭐죠? 민사재판권의 핵심이죠, 핵심. 중심이지만, 자, 어떤 강제 집행이라든지 또는 보전 처분이라든지 또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 그 다음에 조정 등의 어떤 이런 보수 절차, 등기 호적 등 비송사건도 포함된다. 그렇죠. 비송사건이 뭐죠, 여러분? 소송 아닌 거죠. 소송이 아닌 사건이죠, 여러분. 자, 강제 집행이라든지 보전 처분, 채무자 회생 파산, 조정 이런 것들은 뭐야? 등기 호적 이런 것은 자, 소송이 아니죠. 네. 소송이 아닌 사건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비송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송사건도 당연히 어디에 포함된다? 자, 민사 재판에 포함된다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밑에 잠깐 판례를 볼까요? 밑에 판례 보면 자, 헌재의 자, 2001 가에서 자, 부보금융기관 파산 시 한번 읽어볼까요? 법원으로 하여금 예금보험공사나 그 임직원을 의무적으로 파산 관제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자, 부보라는 게 뭐죠?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금융기관이라는 걸 바로 우리는 부보 금융기관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자, 부부금융기관 파산 시 법원으로 하여금 자, 예금보험공사나 그다음에 그 임직원을 의무적으로 파산 관계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자, 예금보험공사가 파산 관계인으로 선임된 경우에 자, 파산법상의 파산 관계인에 대한 법원의 해임권, 그다음에 감사위원의 어떤 동의권이라든지 법원의 허가권 등의 적용을 배제한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계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자, 파산법상의 파산관계인에 대한 어떤 법원의 해임권이라든지 감사인의 동의권이라든지 어떤 법원의 허가권을 적용을 배제를 하고, 자, 부부금융기관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추가로 어떤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파산관계인으로 선임하도록 한 자,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 부칙 3조 중 각 파산 관계인 부분이 사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자, 이 파산 관계인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법권의 어떤 범위라든지 사법권의 본질에 들어가느냐. 그러면 사법권을 침해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법권을 침해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파산 관계인 선임 및 직무 감독에 관한 사항은, 자, 대립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을 자, 사법적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전형적인 사법권의 본질에 속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헌재가 이렇게 판단했어요. 헌법재판소가. 자, 파산관계인 어떤 선임하거나 직무감독에 관한 사항은 어떤 대립 당사자가, 그렇죠. 대신적 구조에 있는 어떤 원고피고 대립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을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전형적인 사법권의 본질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다. 파산 관계인 선임하고 뭐예요? 직무 감독하는 것은 대신적 구조가 없다. 이런 거죠, 여러분. 전형적인 사법권의 본질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부금융기관 파산 시에 법원으로 하여금 어떤 예금보험공사나 또는 그 임직원을 의무적으로 파산 관계인으로 선임하도록 한, 자, 이 경우에, 파산 관계인으로 선임했어요. 네, 이 경우는, 자, 이 경우에 어떤 법원의 직무 감독을 배제해야 한 법률 조항이 사법권에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이게? 네.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하면, 자, 부복금융기관이 파산을 할 때 그 파산 관제인이 있겠죠.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그런 파산 관제인이 있는데, 자, 그런 파산 관제인을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예금보험공사 중에 그 임직원이 있도록 해요. 네. 하는 게 이게 사법권을 침해하는 거냐? 그런 거죠. 왜냐면,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뭐가 배제가 돼요? 네, 법원의 어떤 해임권이라든지 감사위원회 동의권, 다 법원의 허가권의 적용이 자, 파산법상에 이런 것들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배제하는 게 당연히 사법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자, 헌법재판소는 뭐라 그랬냐면, 자, 파산관계의 어떤 선임이라든지 직무 감독에 관한 그런 사항들은 어떤 대립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을 사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전형적인 그런 사법권의 본질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자, 대신적 구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법권의 본질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 부부금융기관 파산 시에 법원으로 하여금 예금보험공사나 그 임직원을 의무적으로 파산 관제인으로 선임하도록 한 이 행위. 자, 이걸 하면서 동시에 어떤 게 이루어지냐면 법원의 직무감독 권한이 배제되는데, 그러한 직무감독을 배제한다는 그 법률 조항이 법원에게 고유하게 부여되고 있는 뭐죠? 사법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뭐라 그랬어요? 아, 이런 것들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대신적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죠, 여러분. 전형적인 뭐죠? 이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을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전형적인 사법권의 본질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다. 이 파산 관제인 선임 및 직무 감독하는 게 자, 이로써 사법권에 침해되는 건 아니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여러분. 자, 이래서 이 사법권을 침해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 사법권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사법권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본질을 침해하면 침해고 또는 그 본질에 속하지 않으면 당연히 침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아주 중요한 판례죠, 여러분. 네. 자, 그리고 형사재판권은 국가가 소추한 피고인을 대상으로 유죄 여부 및 처벌 정도를 결정하는 재판 관할이다. 자, 형사재판에는 당연히 뭐가 포함되냐면 직결 심판이 포함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다 직결 심판이 포함된다는 것은 뭐죠? 이건 사법권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 직결 심판. 혹시나 제가 적어놨어요. 자, 범증이 명백하고 범행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되게 가벼운 범죄 사건을 신속히 심판하는 제도로 자, 경찰서장이 청구합니다. 직결 심판은 경찰서장이 청구하고 청구 즉시 심판이 됩니다, 여러분. 자, 직결 심판에서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다음에 구류, 그다음에 과료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직결심판에 대해서는 7일 내에 정식 재판에 청구 가능하고 이로써 직결심판이 실효가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과료는 과태료하고 다르죠. 과태료는 뭐죠? 행정벌이죠. 행정벌. 그렇죠. 하지만 과료는 뭐예요? 이거는 형사처벌인 거죠. 그런 점에서 다른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벌금도 마찬가지 벌금형인 거죠. 자, 과료형이에요.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인데 이거는 당연히 뭐예요? 음, 뭐죠? 형사처벌인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과태료가 얼마나 이런 것들은 자, 행정벌이기 때문에 자, 과료는 그런 과태료가 다르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형사, 네, 처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이 직결심판에 대해서는 7일 내에 정식 재판에 청구가 가능하고 만약에 이게 정식 재판으로 청구로 변경이 되면 당연히 직결심판에 실효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구류는 뭐죠, 여러분? 제가 구류 설명 안 했네요. 뭐 유치장이나 또는 어디죠? 교도소 이런데 1일부터 1일 이상 뭐죠? 29일까지 그렇죠? 30일 미만이니까 29일까지 어떤 개인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형사처벌인 거죠. 구류가 30일까지는 아니고 29일까지죠, 여러분. 30일 미만이니까 자 1일 이상 자 29일까지 어떤 유치장이나 어떤 교도소에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여 어떤 일정한 장소에 억류를 해놓는 게 당연히 뭐냐면 자 구류, 자 이 구류는 형사처벌인 거죠, 여러분. 자 이런 것들이 자 직결심판이라고 하는데 이 직결심판에서는 자 벌금, 구류, 가료가 가능하고 직결심판은 당연히 형사재판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구류나 가료나 벌금은 당연히 뭐냐면 자 형사처벌이 되겠죠, 여러분. 자 직결심판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으로 청구할 수 있고 당연히 이런 정식 재판으로 변경이 되면 당연히 직결심판은 당연히 뭐가 돼요? 실효가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행정재판권 볼까요? 세 번째 행정재판권. 위법한 행정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재판 관할이다. 행정소송법 제1조가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행정재판권은 뭐냐면 행정소송인데 당연히 이거는 공법의 영역에 속하는 거죠. 국가와 나와의 관계를 뭐죠? 규율하고 있는 법이 자, 행정법이죠. 자, 행정재판권은 뭐냐면 위법한 행정작용인 거죠. 자, 뭔가 행정청이 나에게 위법한 행정작용을 했다면 당연히 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재판을 청구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행정재판권이라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행정처분을 여러분이 긴급처분하면서 긴급조치 중간과제를 하면서 봤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행정처분의 취소소송,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했는데 이거를 취소해달라는 어떤 취소소송 중에 어떤 통상적인 행정재판권의 헌법적 근거를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통상적인 행정재판권은 뭐냐면 다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행정청이 나에게 위법한 어떤 뭐 행정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 행정행위를 취소해달라. 그렇죠?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이 되겠죠, 그게. 이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이 전형적인 뭐죠? 행정재판권의 통상적인 모습인 거죠, 여러분. 네. 이 통상적인 모습이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인데, 이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그 헌법적 근거를, 자, 헌법 제107조 2하. 네, 그렇죠. 명령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때에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이를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는 어떤 법원의 구체적이고 부수적 규범 통제 권한의 근거 조항에서 찾는 견해가 있으나, 자, 이 행정재판권은 자, 헌법 제101조 즉 뭐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가 즉 이 헌법 101조가 그 근거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헌법 제101조 2항이 자, 행정재판권의 어떤 법률상 근거다. 헌법적인 근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견해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게 아니고 자, 헌법 제101조 즉 뭐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자, 이 헌법 제101조가 자, 행정재판권의 자, 근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규범 통제가 뭐는 거죠, 여러분? 규범 통제 위헌 심판인 거죠. 법률이 헌법이 위반되는가 위반되지 않는가라는 게 바로 뭐냐면 규범 통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위 규범이 상위 규범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자 이걸 통제하는 게 뭐냐면 규범 통제인데 이 규범 통제에는 자 구체적 또는 추상적 규범 통제가 있고 또 다른 분류로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을 부수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부수적 규범 통제 권한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구체적, 추상적은 많이 들어봤죠? 구체적은 뭐예요? 사후 위헌법률 심판인 거죠. 자,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어떤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그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게
뭐죠? 구체적 규범 통제고 추상적 규범 통제는 뭐예요? 재판에 전제가 되지 않고 그냥 위헌이 의심되면 바로 뭐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하는 게 뭐죠? 사전 위헌법률 심판, 다른 말로는 추상적 규범 통제고. 자, 그렇다면 직접적 규범 통제와 자, 부수적 규범 통제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자, 이거는 여러분 하고 싶으신 분만 또 열린 게시판에 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을 다 부수적 규범 통제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수적 규범 통제라는 게 무엇인지 조사해서 자, 올려놓으시면 자, 바쁘신 학생분들은 다른 학생들이 올려놓은 것을 보고 아, 직접적 또는 간접적 규범 통제 그죠?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 또는 부수적 규범 통제라는 게 무엇인지 여기를 통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구체적 추상적 규범 통제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전 위헌법률 심판 또는 사후 위헌법률 심판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 또는 부수적 규범 통제라는 게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조사해서 여러분 올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분들은 학우분들, 좀 학생분들이 올려놓으신 것들을 보고 아 이런 거구나 라고 같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튼 이 행정재판권을 헌법 제101조 2항에서 찾는 견해가 있는데 자 이건 맞지 않고 자 헌법 제101조 자 사법권은 뭐죠?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자 이 헌법 조문의 헌법적 근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자 지방자치법 보면 자 지방자치단체 권한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 특별한 형태의 행정재판권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권한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특별한 형태의 행정재판권을 대법원에 전속 관할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방자치법 제169조 170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자, 지방자치장이 뭔가 뭐 잘못했다, 게으르다 하면 뭐 주무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태클을 걸 수 있는데 태클을 걸어서 어떤 이제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런 처분에 대해서 뭐죠? 행정재판, 즉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 행정재판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자, 대법원이 전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전속 권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자, 대법원에 전속 권한을 한다. 즉 지방자치법이 제169조 170조에서 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자치법에서 뭐 지방자치단체 보호 등의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특별한 형태의 행정재판권. 자, 그런 행정재판권은 어디에서 적용을 한다? 자, 대법원에 전속 관할로 하고 있다. 이게 행정재판권입니다, 여러분. 자,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사법권의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네. 그 다음에 특허재판권 볼까요? 자, 특허재판권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 관할권이다. 뭐 특허라든지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은 뭐죠, 여러분? 자, 특허는 발명이죠. 그쵸. 자연 상태에서 뭔가 기술적으로 뭔가를 창조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발명이죠. 대표적인 발명, 특허. 발명은 고도가 들어가죠. 고도, 어떤 고도에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실용신안은 뭐죠? 발명과 거의 비슷하지만 이건 고도화되지 않은 걸 뭐라고 하냐면 실용신안이라고 얘기하죠. 자, 특허의 어떤 대표적인 발명인데 이 발명에는 어떤 물건에 대한 발명도 있고 방법에 대한 발명도 있지만 당연히 실용신안에는 당연히 방법은 없고 물건에 대한 발명만 있겠죠. 하지만 자, 발명보다는 뭐죠? 네, 고도화되지 않은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실용신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실용신안 모르신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특허재판권도 당연히 사법권, 네, 사법권에 속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번의 선거재판권. 자, 그렇죠. 자, 선거에 관한 법적 분쟁을 자, 선거소송, 당선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재판 관할이 뭐냐면 선거재판권인데, 자, 선거소송은 민주주의와 관련 소송으로 인해, 왜냐하면 선거소송이 선거 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 선거 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을 때, 여기 있네요. 자, 선거소송은 선거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자,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건 뭐죠, 여러분? 네, 당연히 민주주의와 당연히 관련되죠. 자, 민주주의는 뭐죠? 왜냐면 절차적 민주주의가 있죠, 여러분. 네, 내용상 민주주의도 있지만 절차적 민주주의가 있죠,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죠. 네, 내용상 민주주의도 있고 그다음에 절차적 민주주의도 있는 거죠. 이런 절차의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이것은 민주주의와 관련성으로 인해서 어떤 그 성질상 헌법재판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재판 사항이고
자, 따라서 이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규정한 헌법례도 많지만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이 첫 번째 선거재판권을 뭘로 하고 있다? 네, 사법. 네, 사법을 하고 있는 거죠. 사법. 네, 법원. 네, 법원의 네, 사법권의 법원의 어떤 관할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해하세요, 여러분? 자, 이 선거재판권도 우리나라에서는 사법권의 범위 안에 들고 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는데, 자, 선거에 관한 법적 분쟁은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이 있다, 이런 거죠.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선거소송은 근데 뭐냐면 선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어떤 선거의 전부 또는 선거의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우리는 선거소송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절차의 하자는 민주주의와 직결되기 때문에 자, 다른 국가에서는 자, 이 민주주의와 관련성으로 인해서 이걸 이 선거소송은 그 이제 성질상 우리나라처럼 대법원에 맡겨두지 않고 헌법재판으로 분류하는 재판 사항이다라고 하고 헌법재판소의 재판 권한으로 어떤 규정은 헌법대로 많지만 우리는 이 선거재판권을 뭐예요? 대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선거소송은 선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선거의 어떤 일부라든지 전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인데 반하여 자, 당선소송이란 건 뭐냐면 자, 선거가 유효 힘을 전제로 합니다. 당선소송이란 건 뭐냐면 선거가 일단 유효한데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인이 결정할 때 이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뭐냐면 바로 당선소송이다. 자, 우리나라 자 선거재판권은 자 대법원이 가지고 있고 이 대법원은 자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을 네, 재판을 하는데 자 선거소송이라는 것은 선거상의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선거의 일부 또는 어떤 뭐예요 전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인데 반하여 당선소송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형거가 유효해요. 절차에는 하자가 없지만 자 어디에 하자가 있냐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을 결정을 할 때 이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해서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바로 뭐냐면 네 당선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위원 선거, 그다음에 시도지사 선거 대부분에서 관할하며 자 1심으로 재판을 확정한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 그다음에 비례대표, 그다음에 시도위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위원 선거, 그다음에 시도지사 선거는 대법원에서 관할하여 1심으로 재판합니다. 단심으로 끝냅니다. 단심으로 딱 한 번. 바로 대법원에서 심사를 해서 대법원에서 1심으로 바로 재판 땅땅땅 하고 바로 끝내버립니다. 우리나라는 3심인데 자, 이 선거에 관한 대통령, 국회의원, 그다음에 비례대표, 시도의원, 그다음에 시도지사는 자, 대법원에서 관할해서 1심, 즉 단심으로 재판하고 땅땅땅 두드려서 확정해서 끝내버리고요. 자,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라든지 또는 자치구 시 군의원 선거, 그다음에 자치구 시 군의 장 선거는 자, 1심은 고등법원이, 그다음에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하면서 이건 2심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선거의 특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네, 선거로 인해서 전국이 불안정한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는 거죠. 계속 선거소송은 계속되고 당선이 계속되면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지 누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지 계속해서 뭐가 불안하겠죠? 국가가 불안한 상태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3심까지 하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데 자 이런 것들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즉 선거의 특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선거로 인한 전국의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뭐죠?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 자 이런 등등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끝내고 그다음에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이런 등등은 뭐죠? 고등법원 1심 그다음 대법원 2심에서 자 2심대로 끝낸다. 자 그런 거죠. 자 이런 선거의 어떤 특성을 고려해서 어떤 선거로 인한 전국의 불안정 상태 해소 또는 당선인 등 이해관계자의 지위와 선거 결과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게 자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자, 잠시 쉬었다가 위원 심사권에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